오늘 아침 좀 걱정스럽기도 한 것이 밤사이에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서울이 영하 1도, 강원도 철원 영하 4도까지 내려갔고 남부지방도 어제보다 5도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주말에 반짝 한파도 예보돼 있으니까 다시 한번 추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지표면에 습도가 높아졌는데요. 지금 안개가 짙은 곳이 많습니다. 특히 서해안과 산간 지역은 가시거리가 상당히 짧습니다. 운전하는 분들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이른 시간에 부지런히 걸어서 움직이시는 분들도 오늘 같은 날은 되도록이면 밝은색 옷 골라 입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안개에다 스모그가 더해져서 자칫 답답한 하루가 될 수 있겠는데요. 마음만은 가볍게 근심 걱정 없이 즐겁게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월 27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웅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오늘 힌트도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30분께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선물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입맛음식가인 하미현 대표의 새 책 입맛음식 제주 우영팥 청취자 5분께 드립니다. 제주말로 텃밭을 의미하는 우영팥에서 전해져 온 입맛 음식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책 선물이라고 말머리 달아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그 세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농수산물을 맞히는 세상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김희승입니다. 수요일에는 빨간 그녀에게 안겨주고 봐. 흰 옷을 입은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오늘 같은 수요일이면 떠오르는 이 노래. 5 손가락이 부른 수요일에는 빨간 잎꽃을 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이 꽃은 이외에도 정말 많은 곡에 등장하는데요. 심수봉의 백만송이 이 꽃, 민혜경의 그대 모습은 이 꽃, 엄정화의 배반의 이 꽃, 이은하의 겨울 이 꽃까지 이 꽃이 등장하는 노래 정말 많죠. 이 꽃은 10여 년 전만 해도 대부분 수입 품종이었는데요. 그동안 국내에서 국산 품종을 꾸준히 연구하고 개발한 결과 2007년 4%대에 머물렀던 이 꽃의 국산 품종 보급률이 2019년에는 30%를 넘어섰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국내에서 개발한 이 꽃의 품종만도 200여 종이 넘는데요. 한 품종을 만드는데 8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는 걸 생각해보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을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렇게 공들여 만든 우리 꽃,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아껴야겠죠? 언제 어디서든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주변을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이 꽃, 이 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이번 주 특별히 3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은 저희 프로그램 이름과 정답 함께 써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외 농업 소식 알아봅니다. 나라 밖에서 어떤 얘기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지 조윤주 외신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코로나19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이제 1억 명을 넘었는데 네, 중국에서 처음에 시작될 때 야생동물로부터 전해졌다 이렇게 추측을 했잖아요. 중국 맞습니다. 정부가 야생동물 관리를 위한 법을 개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동물 방역법을 개정했는데요.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유행한 지 1년이 지나서야 야생 동물 관리에 본격적으로 정부가 뛰어든 겁니다. 천상갑 같은 야생 동물이 코로나19 중간 숙주라는 가설이 꾸준히 나왔는데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최근에 회의를 소집해서 동물방역법 수정초안을 채택했습니다. 개정안은 5월 달에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개정안에는 동물의 양식과 생산, 가공, 운송 등 단계별 전염병 방지, 통제 대책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동물이나 관련 제품 매매하는 대형 유통시장은 규정된 동물 방역 조건을 충족해야 되고요. 감독, 검사도 수시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전인대 이런 움직임은 야생동물이 코로나19 확산의 매개체이자 숙주로 지목받는 상황과 무관치 않은데요. 바이러스 재확산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 작년에 중국 과학원사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는 코로나19가 박쥐에서 발견된 바이러스와 96% 유사성을 띈다고 확인했었고요. 중국의 화난 농업대학 연구진과 홍콩대, 광시의대 연구팀도 중국으로 밀수된 말레이 천갑산에서 코로나19와 유전자별이 거의 비슷한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한시장에서 팔고 있는 뱀이 발병 원인이다라고 지목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전인대는 야생동물은 인간이 전염병에 걸리도록 하는 잠재적인 발원지이자 전파 수단으로 이번 법은 야생동물 검역을 강화하고 야생동물과 인간 사이의 전염병 전파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인대는 또 자연계 바이러스가 인류 또 가축의 전염병을 가져올 상황은 아직도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제정과 정부의 이행, 과학자의 노력 외에도 사람들이 자연을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전염병 방제와 야생동물 보호에 앞장서서 인류와 자연이 공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작년 3월 달에 코로나19가 가파르게 확산하자 야생동물을 먹는 관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제기됐고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 야생동물 거래와 소비를 금지했습니다만 밀거래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 중국 한 유튜버가 우리 김치를 중국 음식이라고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네. 일본에서도 이런 식으로 잘못 보도한 일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구독자 1,400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 블로거 니치치가 김장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올리면서 해시태그 중국 음식 이걸 달아서 논란이 확산됐었고요. 뿐만 아니라 중국의 바이두도 김치가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좀 사실이 아닌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언론이 김치가 중국의 절임 채소인 파오차에서 유래된 음식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온라인 경제지인 재팬 비즈니스 프레스가 한중 김치 기원 논란, 한국의 반론문란 제목을 기사해서 김치의 기원이 중국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네. 해당 매체는 김치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고춧가루가 들어간 붉은 김치를 연상하지만 원래 김치는 피클과 같은 절임 채소를 뜻하는 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1760년대 한국이 기근을 겪었을 당시 소금의 대용품으로 고추를 넣은 게 한국 김치의 시작이었다면서 김치의 기원을 잘못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국제표준화기구 ISO로부터 인증받은 파오차이가 한국의 김치 시초라고 정했는데요. 한국의 최초 김치는 소금에 절였다는 뜻의 신채라면서 절인 야채, 마늘, 생강을 넣고 만들어진 걸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파오차이와 김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한편 작년 11월 달에 중국의 관영 매체 한국시보가 절임 채소 파오차이가 국제표준화기구 ISO로부터 국제표준인가를 받았다면서 중국의 김치 산업이 국제 김치 시장의 기준이 됐고 한국은 굴욕을 당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파오차이는 소금에 절인 채소를 바로 발효시키거나 아니면 끓인 뒤에 바른 음식인데요. 사실 김치보다는 피클에 가깝고 네. 김치처럼 다량의 유산균도 없기 때문에 파오차이 김치는 다른 식품입니다. 김치식품 규격은 2001년에 유엔 국제식량농업기구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국제표준으로 정해졌다는 점을 들어서 환구15 기사는 허위 보도라고 우리 정부가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인도에선 농민들이 농업개혁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다는 소식을 꽤 오래전에 전해드린 것 같은데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위가 거의 2달가량 이어지고 있는데요. 농민들이 이런 가운데 인도 국경일인 리퍼블릭 데이를 맞춰서 대규모 트랙터 시위를 벌였습니다. 리퍼블릭 데이는 인도 헌법 발의를 기념한 날이고요. 우리나라 제헌절과 비슷한 날입니다. 현지 언론과 외신들은 26일 날 뉴델리 인근에서 숙박하던 농민 수천여 명이 트랙터를 동원해서 시위를 벌였다고 전했는데요. 농민들은 이전부터 26일 날 시위를 할 것이라고 이미 예고를 했었고요. 뉴델리 경찰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시위를 허용하면서 트랙터 행진이 26일 날 진행이 됐습니다. 네. 농민들은 시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독립기념일과 함께 인도 최대 국격을 꼽히는 리퍼블릭 데이를 시위 D-Day로 꼽은 건데요. 농민들이 평화롭게 시위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경찰도 바리케이트 이런 것들 동원해서 제한하긴 했습니다만 시위가 좀 진행이 되면서 과격한 양상을 띠게 됐습니다. 결국 경찰이 시위대 진압을 위해서 최루탄을 동원하면서 양측 간의 충돌이 빚어졌는데요. 같은 시간에 뉴델리 시내에서는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퍼레이드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농민들은 작년 9월 달에 의회를 통과한 농업개혁 관련 법안에 항의하면서 시위를 벌였는데 작년 11월 하순에도 뉴델리를 행진하기 시작한 수만 명이 뉴델리 진입이 막히자 인근에서 숙식을 하면서 집회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네. 다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데 이 접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농업개혁안은요, 국가가 관리하던 농산물 유통, 가격 책정을 시장이 대부분 이제 결정하도록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면 농민들도 국가 도매시장 대신에 민간 유통업체와 직거래해야 되는 겁니다. 나렌드라 모디 정부는 이 법이 규제 완화를 통해서 유통시장을 현대화하는 조치다라고 평가했고요. 그러면서 농업 생산성 또 농민들의 수익도 증대될 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생각은 전혀 다른데요. 시장 불안정성이 커지고 최저 가격제가 무너질 수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협상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대형 민간회사가 가격 담합 등을 통해서 헐값의 농산물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오히려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특히 12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펀자브주 농민들은 쌀과 보리 경작에 치중하면서 정부 보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새 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면서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18개월간 법 시행을 미루겠다고 제안했습니다만 농민 측은 이 법이 완전히 폐지돼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인도 농민은 다른 산업 분야 종사자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전체 노동인구의 절반가량이 농업 부분 종사자이지만 농업의 국내 총생산 GDP 내 비중이 18%에 불과해서 전반적으로 농업 생산성도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네. 자, 영국이 브렉시트를 했죠. 그래서 수산물 네. 수출하던 그 분들이 이게 어려워졌다 갑자기 이러면서 그 대형 트럭을 동원해서 시위를 또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에 영국이 유럽연합과 완전히 헤어지는 브렉시트를 단행했고요. 그러자 유럽연합의 수출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수출업자들이 정부의 개선책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8일 날 런던 다우닝가 정부청사 건물 앞에서 대형 화물 트럭 20대가 집결했다고 하는데요. 이 트럭은 그동안에 영국에서 유럽연합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데 이용됐던 트럭이라고 합니다. 트럭들은 브렉시트 아수라장 무능한 정부가 조개, 갑각류 산업을 망치고 있다라면서 항의했는데요. 영국의 수산업계가 대규모 시위에 나선 것은 이번 달 들어서 본격화된 유럽연합에 대한 수출 차질 때문이라고 합니다. 브렉시트 전환 기간이 작년 말에 종료가 되면서 영국은 유럽연합 단일시장과 관세 동맹에서 완전히 탈퇴했고요. 영국과 유럽연합은 새 무역 협정을 지난달 24일 타결해서 올해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자유무역 협정에도 불구하고
새로 생긴 각종 통관, 검역 절차 때문에 수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요. 영국의 수산업자들은 어획 증명서, 검역, 관세 신고 등 때문에 수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선함이 생명의 수산물 특성상 수출이 지연되면은 사실 이 많은 수산물을 폐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요. 대형 화물 트럭 한 대당 수만 파운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영국의 수산업자들은 가리비, 굴, 홍합, 바다까지 게 이런 것들을 유럽연합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에 트럭 여러 대를 보낸 이 관계자는 업계가 요구되는 서류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결국 수산물이 영국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 주장하는 것처럼 시행 초기의 작은 혼란 정도가 아니라 어촌마을, 가까운 산업 전체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재앙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유럽연합의 랍스터, 게 등을 수출한 한 회사 관계자는 불필요한 각종 요식 행위 때문에 지난달 이후 여러 대의 화물 트럭 운송이 취소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관계자는 무려 400쪽의 수출 관련 서류 작성을 요구받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산업계는 정부가 실현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 한편 세관원 등을 증원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회용 종이컵 이게 물 마실 때 편하니까 자주 쓰는데 뜨거운 걸 담으면 미세 플라스틱이 녹아내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음료 때문에 종이컵이 젖는 것을 막기 위해서 컵 안쪽에 얇은 플라스틱 필름이 코팅이 되어 있는데요. 매일 테이크아웃해서 종이컵으로 커피를 즐긴다면요, 커피 한 잔에 2만 개가 넘는 미세 플라스틱을 함께 마신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인도 카라그루프 공과대학의 환경공학 연구하는 수다결 교수 연구팀이 실험을 통해서 이번에 시판되고 있는 일회용 종이컵 5종을 수집해서 실험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4종류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계열의 플라스틱 필름이 안쪽에 코팅돼 있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종이컵에 85도에서 90도의 뜨거운 액체를 100ml 붓고 15분간 방치한 다음에 그 모습을 현미경으로 관찰해봤는데요. 그랬더니 미세 플라스틱이 물속에 들어있는 것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 수를 계측한 결과 마이크론 사이즈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100ml 중에서 2만 5천 개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마이크론은 1mm의 1000분의 1로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굉장히 작은 입자입니다. 고엘 교수는 커피나 차를 마시는 15분 동안 플라스틱 층이 퇴화되면서 2만 5천 개의 마이크론 크기 입자가 음료에 방출된다면서 종이컵으로 따뜻한 음료를 매일 3잔 마시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하루에 최대 7만 5천 개를 먹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울러서 필름 열화로 인해서 불화물, 염화물, 황산염, 지산염 같은 여러 가지 물질들도 음료에 흘러들어가게 된다고 하는데요. 고엘 교수는 미세 플라스틱은 팔라륨, 크롬, 카드뮴 유해 중금속을 운반하는 매개체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섭취하게 되면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장조사기관인 IMARC 그룹 조사에 따르면은요, 작년에 세계에서 생산된 종이컵 수가 약 2,640억 개 달한다고 합니다. 생분해서 플라스틱 보급을 목표로 한 단체는 일회용 종이컵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산림벌 재원이 될 수 있다면서 거기에다가 플라스틱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땅 속에서도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얇은 플라스틱 필름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인도 카라그루프 공과대학의 한 관계자는 플라스틱 용기가 환경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 때문에 신속하게 종이컵으로 대체를 했는데 이번 연구를 보면은 이 정책도 뭔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해외 농업 소식 조윤주 에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Good morning. 좋은 아침을 맞는 법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Good morning. Good morning. 지난달부터 페트병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투명 페트병을 따로 분리배출하는 제도가 의무 시행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다시 쓰는 일,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일인데요. 구체적이고 올바른 방법, 또 제도적으로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지구를 지켜라 쓰레기 박사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의 홍수열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그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어떤 연구를 하는 곳인지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그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 개인 연구소입니다. 정말 쓰레기 박사님이신데 우리 소장님께서 저희 매주 수요일 지구를 지켜라 코너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리배출하는 재활용품이 실제로 그 우리 생각만큼 재활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그 재활용률은 62%로 이제 통계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네. 이 62%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재활용품이 분리배출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고,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이 실제 선별장에서 선별되는 과정에서 쓰레기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명목 재활용률이 62%인 거고, 예. 실질 재활용률은 50% 미만일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요. 가정에서 재활용품이 배출될 때 실제 재활용되지 않는 것들도 같이 배출되기 때문에 실제 재활용되는 양은 낮은 거죠. 내놓는 것 그게 이제 62라는 뜻이었네요. 예. 네네네. 우리가 이렇게 그 분리해서 내놓는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크게 두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제 19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재활용품을 분리배출되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요. 또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이 시행되면서 또 재활용률이 높아지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 매립지 문제,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는 몇 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쓰레기 네네. 관련 문제가 이제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데 해결이 쉽게 되질 않네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쓰레기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는데 세 가지 특성들이 중첩되면서 발생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일회용품과 일회용 포장재 사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현대적 소비 문화의 특성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좁은 면적의 산업시설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한국적 특성이 작동을 하게 되고요. 네. 세 번째로는 쓰레기 처리 시설을 모두가 싫어하니까 쓰레기 처리 시설이 쓰레기 발생량에 비례해서 확충이 잘 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쓰레기 처리 시설이 가지고 있는 이 특성들, 이 세 가지 특성들이 중첩되면서 쓰레기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자꾸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환경 자체가 좀 쉽진 않은 상황이군요. 네네. 지금 기업들 경우에는 생산자 책임제 활용제도라는 걸 따라야 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건데 이런 제도만으로도 지금 관리하기가 좀 넘치는 모양이죠. 이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고 하는 것이 문헌 그대로 보게 되면 뭐 생산자가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생산자들이 돈만 내고서 쓰레기 처리에 대한 책임을 이행을 하기 때문에 돈으로 그냥 자기들 책임을 떼우는 거죠. 그러다 예. 보니 쓰레기 양은 여전히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비용을 부담하는 것만으로 일단 그 나오는 걸 줄이기는 어려운 건데 이제 3월부터는 재활용이 어려운 용기는 분리배출 표시 옆에 표시를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화장품의 경우는 유예 기간을 줬다고요? 환경부에서 평가를 했을 때 화장품 용기, 특히 플라스틱으로 된 화장품 용기는 90% 이상이 재활용이 어렵다라고 하는 표시를 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면 원래 지금 3월 24일 이후부터는 화장품 용기에 재활용이 어렵다라고 하는 표시를 분리배출 표시 위나 아래에 해야 되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중시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화장품 용기에 재활용이 어렵다라고 하는 표시를 하게 되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고 화장품 업계에서 굉장히 이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환경부하고 화장품 업계에서는 2025년까지 재활용이 어렵다라고 하는 표시는 유예를 해주는 대신에
화장품 용기의 재활용이 어려운 구조를 개선하는 이 노력들을 업계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한 것인데, 화장품 업계가 구체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화장품 업계가 대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 개선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또 좀 특수한 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한 건데 소비자들이 판단을 해줘야겠네요. 예. 우리가 치약이나 샴푸 같은 종류는 용기에 담아서 사고 파니까 이런 부분에 네.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좀 재사용, 그러니까 리필을 활성화 네.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가 용기를 들고 가서 들어서 살 수 있는 리필샵, 리필 스테이션 혹은 제로 웨이스트 숍 이런 가게들이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가게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되어서 소비자들이 일회용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소비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반들이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포장재가 재활용이 용이한 구조로 좀 전환되는 것이 두 번째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리필을 또 담겨 있는 걸 사는 건 또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쓰던 용기를 들고 가서 실제 그 내용물만 담아오는 그런 가게들이 생겨나는 앞으로는 그런 모습을 좀 더 자주 볼 수 있었으면 하는데 참 이게 내놓는 것도 개개인이 주의를 좀 더 기울여야 한다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 분리수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도 많이 해주시잖아요. 어떤 네네. 점들을 개개인들이 기억하면 좋을까요? 일단 요즘은 분리 배출의 원칙으로 많이 정리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비행 분석이거든요. 무슨 앞글자를 딴 건가 보죠? 네, 예. 비행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비우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싹 다 비우고 헹구고, 다음에 이물질은 다 떼고 분이고요. 다음에 석은 재활용되는 것과 재활용되지 않는 것을 섞으면 안 된다. 이렇게 분리해서 배출해야 되는데, 그래서 비행 분석을 재활용품 분리 배출의 원칙으로 소비자들에게 요즘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종이류를 이제 겉에가 종이면 일단 종이로 다 빼는데 그 안쪽도 네네. 잘 살펴야 한다면서요? 일단은 비닐이 코팅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 폐지하고 섞이면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코팅, 예. 종이를 배출할 때는 종이를 찢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비닐이 코팅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 일반 쓰레기로 배출을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게 더 나중에 번거로운 일이 되니까 그냥 일반 쓰레기에 넣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재활용이 잘 되게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 보이는데 재활용품 선별장이 대부분 민간 운영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주택가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은 지자체가 수거해서 지자체 공공선별장에서 선별이 되고 있는데요.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은 이제 대부분 민간 선별장에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우리나라의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재활용품이 대부분 이제 민간 선별장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민간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익성 위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활용 시장이 나빠질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선별하기 어려워지니까 재활용품 수거와 선별의 체계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재활용 시장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민간 선별장이 재활용품을 가져가지 않는 네.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쓰레기 대란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잖아요. 네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도 가능할까요? 일단은 지자체가 재활용품을 관리하는 공공관리 체계가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고요. 예. 근본적으로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생산자들의 노력이 저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지구를 지켜라 시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채워지지 않았던 부분들, 궁금했던 부분들을 오늘 쏙쏙 좀 짚어주신 것 같아서 이 시간이 좀 이렇게 마치기가 아쉬워서요. 분리배출 관련한 내용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자세히 들어보는 기회 마련해 보겠습니다. 지구를 지켜라 홍수열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429님께서 비행 분석 잊지 말고 잘 해야겠어요. 가끔 길 가다 뒹구는 쓰레기들 정말 보기 싫습니다 하셨고요. 우리 게시판으로도 일부러 라벨 없는 것 사 먹으려고 해도 딱 2제품 빼고는 다 라벨이 부착돼 있네요. 소비자에게 책임 전가하지 말고 기업이 모두 의무적으로 라벨 없는 통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하셨습니다. 4222님도 지구를 지켜라 분리수거 심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해야겠어요 하셨고 또 게시판에 온리77님도 용기 건면에 수거하는 방법을 다 표기했으면 합니다 하셨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부터 알아보죠. 지금 학교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확인되고 있는데 광주가 좀 심각하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모두 354명이었는데요. 다시 300명대로 내려가긴 했지만 오늘 확진자는 어제보다 훨씬 늘어날 전망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IM 선교단에서 운영 중인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제는 강원도 홍천의 관련 시설에서 40명 가까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서 어젯밤 광주광역시에서도 TCS 에이스 국제학교라는 곳에서 135명을 전수 검사한 결과 100명이 넘는 집단 감염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IM 선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네, 이 선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은 마이클 조재영 선교사입니다. 충남 서산 출신이고요. 네, 앞서 논란이 된 신천지나 인터콕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또 교리적으로도 사이비로 평가받는 선교회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 조재영 씨는 대전과 천안에서 시사 영어학원을 운영을 했고요. 이 IM 선교회를 설립한 이후에는 신앙 공부를 영어로 하고 또 유학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식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2, 3년 전만 해도 크게 확산되진 않았었는데요. 오히려 코로나19가 터진 이후에 이 수요가 급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현재는 대전 본부를 비롯해서 이 서울과 경기도 파주, 인천 송도, 광주, 진주, 부산, 대구 등 전국에 24개의 국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이 시설을 기숙 형태로 운영하는 등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매우 위험한 사업을 한 셈입니다. 유학을 저렴하게 보내준다 이렇게 홍보를 하긴 했는데 입학비만 300만 원 그리고 매달 95만 원씩 학비를 받고 또 방학 기간 2, 3주씩 열리는 캠프 회비도 5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받는 등 저렴하게 운영되진 않았습니다. 예. 초동 대처도 미흡하기 짝이 없었는데요. 어제 전해드린 바대로 유증상자가 나왔음에도 단순 감기로 판단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또 기숙공간 내부도 방역 수칙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태가 터지기 이전에 본인이 수련회를 막 열었어도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면서 하나님은 저희를 과학적으로 지켜주신다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결국 어제 조재영 씨는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면서 초기 대응을 빠르게 하지 못한 점은 판단 착오였음에 어떠한 변명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는 방역수칙 조정안을 논의하기로 했죠? 네, 이번 주말까지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기한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조정안을 오는 29일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일요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어떻게 조정할지를 놓고 사회 각계와 논의를 진행 중인데요. 이 개인 간 접촉이 많아지는 설 연휴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일각에서는 개인 간 접촉이 줄을 이뤘던 3차 유행 차단에 있어서 이 조치의 효과가 분명했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가족들이 모여서 세배를 하는 설 명절까지 모임을 금지해야 하느냐라는 목소리도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다만 코로나19 국내 발생 환자 수가 300명대에서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이어간다면
하루 400에서 500명일 때 적용하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IM 선교회가 변수가 된 상황입니다. 네. 자, 신학기 올해 정부가 3월에는 반드시 개학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죠. 네, 이 교육부는 어제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서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개학 연기는 없다라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설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더라도 개학 일정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입장인데요. 다만 개학이라는 것이 꼭 등교 개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교육부는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적절히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예측 가능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을 계속 늦추다가 4월이 돼서야 온라인으로 개학을 한 바 있는데 올해는 그 혼란을 없애겠다라는 겁니다. 이 등교는 유아,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를 우선으로 차차 늘려갈 방침입니다. 이 모든 학년, 모든 학생이 전면 등교하는 시점에 대해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전면 등교는 지역사회 감염 위험 정도나 백신 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박영선 전 장관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죠. 네, 이 박영선 전 장관이 어제 오전 이 비대면 시민보고 형식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장소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택했는데요. 이 박영선 전 장관은 21분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컴팩트 도시로 서울을 재구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을 인구 50만 명 기준의 21개의 이 다액 분산 도시로 전환하고 이 권역별로 21분 내에 모든 이동이 가능한 생활권을 조성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 감소, 주거 불안, 청년 일자리 감소, 저출산 현상을 서울이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네. 저 국민의힘은 보궐선거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에 대한 컷오프 결과를 내놨네요. 네, 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보궐선거에 출마한 사람은 서울에서 총 14명이었고요. 부산에서 총 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1차 컷오프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서울은 8명, 부산은 6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서울시장 예비경선 진출자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선동 오신환 이종구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 이승현 한국외국기업협회 명예회장이고요. 부산시장 예비경선 진출자는 박형준 동아대 교수와 이현주 전 의원, 이진복 박민식 전 의원, 박성원 부산 경제부시장, 전성하 LF에너지 대표이사 등입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어제 선관위에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는데요. 국민의힘 입당 제안을 확실히 거절한 셈이다라는 분석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반드시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라면서 국민의힘과 가능한 빨리 단일화 실무 협상을 시작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네. 자, 경기도가 공무원 합격자 한 명에 대해서 자격을 박탈한다고 하는데 이유가 뭐죠? 네, 지난달 30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한 청원인이 글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이 경기도 공무원 합격자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이 사람이 미성년자 성범죄를 암시하고 이 장애인을 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라면서 그 사람이 경기도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며 공직자가 될 자격이 없으니 임용을 막아달라라는 청원이었습니다. 네. 이 사람은 극우 성향의 사이트인 그 일간베스트에 이 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경기도는 진상조사에 나섰고 사실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A씨의 7급 공무원 임용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로 결론을 냈습니다. 경기도 인사위는 공무원 임용 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실추시켰고 이 주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공직자의 자격도 없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A씨가 추가 해명을 원한다면 청문회를 열어서 의견을 듣고 최종 처분을 확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경찰에 A씨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의뢰할 방침입니다. 네. 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2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요? 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020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였습니다. 뒤로 가는 역성장을 한 건데 역성장은 IMF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했다라는 것이 한국은행의 평가입니다. 이 코로나19 충격으로 1, 2분기 뒷걸음질하던 성장률이 3, 4분기에 모두 반등세를 기록했는데요. 이를 뒷받침한 것은 수출이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내수가 최악의 상황을 맞았지만 반도체와 자동차, 화학제품 같은 주력 품목의 수출 회복이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여기에 추경 예산을 비롯한 정부 재정도 힘을 보태면서 정부가 전망한 이 성장률 마이너스 1.1%를 웃돌았는데요.
하지만 세 차례 대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로 민간 소비는 5%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도 잘 갖춰진 온라인 쇼핑 기반과 택배 등이 더 큰 소비 위축을 막아줘서 이 정도였다라고 한국은행은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마이너스 1%의 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의 전망치와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하고요. 이 주요 20개국 중에는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4804님께서 가지치기 하러 내려왔는데 매화가 우미 텄네요. 이제 모든 것 털고 활발히 움직여야겠죠?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7922님, 매화가 폈군요. 기후변화에도 때맞춰 피려고 얼마나 애썼을까요? 하셨습니다. 6560님은 빨리 코로나가 소멸돼서 화훼 농가들이 살아나야 할 터인데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하셨고요. 5134님, 저희 아들 취준생에서 드디어 취업을 했습니다. 꽃 한 알음 사서 축하해줘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수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전 아나운서 김재웅이었고요.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에 분량이나 수요 같은 것이 어떤 범위나 한도에 꽉 찬 모양을 뜻하는 부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욕조에 물이 이렇게 찼다 같은 예문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인데요. 그것은 바로 가득입니다.